황혼의 사랑, 장막 끝물, 눅눅한 공기를 가르고 매미 소리가 기승을 부릴 때쯤이면 박노인은 습관처럼 마루 끝에 걸터 앉는다. 여든 해를 넘긴 무릎이 비 소식을 먼저 알렸는지 아침부터 조금 묵직했지만 텃밭에 핀 보랏빛 도라지꽃을 보니 마음만은 가벼웠다. 허허, 요 녀석들 비바람 잘 견뎠네. 자식놈들 셋 다 서울로 부산으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을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흙을 만지고 계절이 변하는 걸 지켜보는 이 삶이 생각보다 꽤 호젓했다. 적막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숨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점심나절이 되자 슬슬 심심함이 고개를 들었다. 박노인은 텃밭에서 부추 한 줌과 애호박 하나를 땄다. 흙을 대충 털어내고 밀가루 봉지를 챙겨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어이, 박형, 오늘은 부추 좀 챙겨왔는가? 회관 문을 열기도 전에 김영감이 목소리를 높인다. 회관 안에는 이미 혼자 사는 동네 동무들이 대여섯 모여 있었다. 누구는 반죽을 치대고 누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브루스타 불을 올렸다. 달궈진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리자 치잉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번지니 사람들의 얼굴에도 기름기가 도는 듯 활기가 찼다. 자, 여기 한 잔밖에나. 노란 양은 사발에 뽀얀 막걸리가 찰랑찰랑 채워졌다. 갓 구워낸 부침개를 젓가락으로 대충 찢어 입에 넣고 차가운 막걸리 한 모금을 들이켜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자식들 다 소용없어. 이렇게 모여 앉아 웃는 게 보약이지, 안 그래? 누군가의 말에 박노인이 허허 웃으며 대꾸했다. 맞는 말이여. 인생 뭐 별거 있나. 배부르고 마음 편하면 그게 극락이지.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돌아갈 집은 조용하겠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텃밭의 채소들이 아는 척을 할 것이다. 박노인은 남은 막걸리를 쭉 들이켰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고 달큰한 80평생 중 가장 호젓하고 맛 좋은 오후였다. 마을 회관에 왁자지껄한 소란이 잦아들고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감의 발걸음은 유독 더디게만 느껴졌다. 노을이 번지는 길끝. 덩그러니 노인 집 한 채가 보인다. 박영감이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할멈, 나왔소. 대답 없는 벽을 향해 툭 던지는 인사는 벌써 30년째 이 집의 규칙이었다. 30년 전 가을 서리가 내리기 직전 할머니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닳아버린 몸을 이끌고 먼저 먼 길을 떠났다. 그때만 해도 박영감의 머리칼엔 검은 기운이 남아있었고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 바쁜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사느라 바쁜 가장들이 되어 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박영감은 낡은 앨범을 펼쳤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신이라고 찾아오는 자식들은 이제 손님보다도 낯설다. 아버지, 저희 갈 길 바쁘니 이만 일어날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요. 형식적인 용돈 봉투 하나 쥐어주고는 시동부터 거는 큰놈. 차 밀린다며 밥 한 그릇 서둘러 비우고 일어서는 딸 자식.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온기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 자식들에게 이 집은 돌아와 쉴 고향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야 하는 숙제 같은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들 살기 바쁘니 그렇겠지. 애써 이해해보려 해도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질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이럴 때면 회관의 북적임도 소용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사발을 기울일 때는 잊은 듯 하다가도 혼자 돌아오는 길목에선 어김없이 할머니의 빈자리가 시리게 다가왔다. 30년 전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식들이 저렇게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을까. 아니, 적어도 자식들이 떠난 뒤 텅 빈 식탁 앞에 둘이 앉아 숭늉이라도 나눠 마시며 섭섭한 마음을 맞댈 수 있었을 텐데. 박영감은 식어버린 방바닥에 누워 창밖의 달을 보았다. 할멈, 내일은 회관에 안 가고 그냥 텃밭이나 매야겠소. 혼자 있으면 당신 생각이 더 나는데 또 막상 사람 구경하고 오면 이 집이 너무 넓어 못 쓰겠네. 적막한 시골밤, 박영감의 낮은 한숨이 달빛에 섞여들었다. 호젓함과 외로움 사이 그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박영감은 오늘 밤도 아내의 이름 세 자를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호미를 챙겨 텃밭으로 나갔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동네를 떠돌던 누렁이 녀석이 어디선가 나타나 꼬리를 살랑댔다. 어이구, 이 녀석아. 자식놈들보다 내가 낫구나. 어디 하나 정붙일 곳 없는 박영감에게
이 누렁이는 언제부턴가 유일하게 반겨주는 털동무가 되어 있었다. 박 영감이 텃밭 고랑 사이에 쭈그리고 앉자 누렁이도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박 영감의 호미질을 구경했다. 요 녀석들아, 비 많이 와서 힘들었지? 박 영감은 애호박 줄기를 조심스레 잡아주며 속삭였다. 흙냄새를 맡고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채소들을 만지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자식들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지만 이 텃밭의 채소들은 박 영감의 손길이 닿는 만큼 정직하게 자라주었다. 너희들은 배신은 안 하는구나. 잘 자란 상추 몇 잎을 따서 누렁이 코앞에 들이대 보았다. 누렁이는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 영감은 허허 웃으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점심나절이 되자 박 영감은 텃밭에서 딴 싱싱한 애호박과 깻잎을 챙겨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박형, 오늘은 애호박이 아주 실하네. 회관 문을 열자 김영감이 반갑게 맞았다. 무심한 자식들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회관 식구들의 환대는 따뜻했다. 달궈진 팬 위에 부침개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막걸리 잔이 오갔다. 자식들이 안 오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동네 동무들의 위로에 박 영감은 잔을 들이켰다. 텃밭의 채소들이 주는 정직한 기쁨, 누렁이의 무조건적인 반김, 그리고 회관 식구들과의 소박한 정. 박 영감의 호젓한 삶은 이 작은 것들이 있어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막걸리 사발이 오가는 일상은 여전했지만 박 영감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다. 작년에 이사온 정여사였다. 정여사는 박 영감보다 5살 아래로 역시 혼자 사는 처지였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수줍게 웃는 모습이 30년 전 떠난 할머니와는 또 다른 고운 느낌이었다. 박 영감은 정여사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남몰래 정여사의 자리에 놓아두곤 했다. 박형, 요즘 정여사한테 너무 지극정성인 거 아니야? 눈치 빠른 김영감이 툭 던진 한마디에 회관 식구들이 킬킬댔다. 박 영감의 얼굴이 막걸리를 마신 듯 붉어졌다. 허허, 무슨 소리. 혼자 사는 처지에 챙겨주는 거지. 하지만 박 영감의 마음은 이미 정여사에게 깊이 기울어 있었다. 두 사람은 회관 식구들의 눈을 피해 가끔 마을 어귀를 산책하기도 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다. 박 영감의 텅 빈 방은 정여사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달빛 또한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박 영감은 조금씩 정여사에게 관심이 가고 남은 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보랏빛 도라지꽃이 만개한 박 영감의 텃밭 뒷길이었다. 박형, 올 옥수수가 아주 실하게 여물었네요. 동네 어귀를 산책하던 정여사가 밭을 매던 박 영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낡은 밀짚 모자 아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박 영감의 얼굴에 단박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정여사 오셨소. 안 그래도 잘 익은 놈으로 골라 따려던 참이었는데. 박 영감은 호미를 내려놓고 거친 손으로 가장 굵고 튼실해 보이는 옥수수 2대를 뚝 꺾어들었다. 아직 밭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싱싱한 옥수수였다. 이거 가져가서 쪄드시오. 올해 농사 중에 제일 잘된 놈들이요. 수줍게 건네는 박 영감의 손을 받아들며 정여사의 하얀 얼굴에도 옅은 홍조가 돌았다. 고마워요, 박형. 안 그래도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박형이 준 옥수수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텃밭가에 놓인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정여사 회관 식구들 몰래 가끔 이렇게 옥수수도 나눠 먹고 산책도 하고 참 좋소. 박 영감의 수줍은 고백에 정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박형. 혼자 사는 처지에 이렇게 마음 써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30년 전 떠난 할머니와는 또 다른 고즈넉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눈빛이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두 노년의 가슴 속에 다시금 소박하지만 단단한 사랑의 싹이 트고 있었다. 우리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 수군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박 영감의 용기 있는 말에 정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박형. 그러고 싶어요. 노을빛은 더욱 짙어졌고 두 사람의 손은 평상 위에서 가만히 포개어졌다. 텃밭의 도라지꽃이 두 사람의 소박한 사랑을 축복하듯 바람에 살랑였다. 8월의 염천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박 영감의 81번째 생신이 돌아왔다.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든 자식 넷이 오랜만에 이 시골집에 다 모였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내려온 자식들은 각자 가져온 홍삼 세트니
고급 양복이니 하는 선물 상자들을 마루에 쌓아두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죠?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오가고 며느리들이 서둘러 차려낸 생신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갈비찜에 잡채, 돛병 막걸리까지 얹어진 푸짐한 상이었지만 박 영감의 가슴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옥수수밭에서 정여사와 나누었던 약속, 그리고 큰아들의 싸늘했던 경고가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듯 했다. 박 영감은 몇 번이고 망설이다. 결국 숟가락을 찬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왁자지껄하던 밥상머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들 모였으니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박 영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나 정여사와 함께 살고 싶다. 폭탄 선언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웃음 섞인 헛기침을 터뜨렸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 사는 큰아들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다. 정여사, 그 고운 사람과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박 영감은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부산에서 온 둘째 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방귀를 꼈다. 아버지, 연세가 80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사랑이 나이가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구나. 혼자 사는 이 호젓함도 때론 너무 시려서. 호젓함이요? 저희가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1년에 2번씩 찾아뵙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난데없이 노망든 소리를 하세요. 막내 아들까지 가세했다. 노망이라는 단어가 박 영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노망이라니.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 고독을.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0년이에요. 이제 와서 다른 여자라뇨. 저희가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길래 80에 새 장가를 드냐고 할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밥상을 탁 쳤다. 그 바람에 숟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박 영감은 부러진 숟가락처럼 참담한 기분이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에게 여든의 아버지는 그저 단정하게 늙어가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이나 설렘은 그들에게는 노망이고 주책이었다. 다들 그만해라. 박 영감은 힘없이 일어섰다. 푸짐하게 차려진 생신상은 이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밥상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자식들이 불러 세웠지만 박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전보다 훨씬 더 시리게 그를 비추고 있었다. 자식들이 노망이니 주책이니 하며 퍼부어대던 비수 같은 말들이 박 영감의 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푸짐하게 차려진 생신상은 이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시 돋친 밥상이었다. 박 영감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자식들이 불러 세웠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자 가을달이 유독 시리게 떠 있었다. 30년 전 할머니를 보내고 느꼈던 그 깊은 절망감이 다시금 엄습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지금은 그의 발걸음이 향할 곳이 있었다. 박 영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여사의 집을 향해 달렸다. 아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걸었다.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설렘을, 이 애틋함을 자식들의 잣대로 재단당하고 싶지 않았다. 정여사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박 영감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노망이라는 자식들의 말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던 그때 정여사가 대문을 열었다. 박형,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옥수수 다 식겠어요. 정여사는 박 영감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시린 달빛만을 녹일 듯 따뜻했다. 박 영감의 참담했던 마음이 그녀의 목소리에 단박에 녹아내렸다. 박 영감은 정여사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다. 정여사, 자식들이 나더러 노망이라오. 박 영감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렸다. 정여사는 박 영감의 등을 어루만지며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뭐래도 박형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세요. 정여사는 박 영감을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갓 구워낸 고소한 옥수수 부침개 냄새와 뽀얀 막걸리 한 사발이 차려져 있었다. 두 사람만의 호젓한 저녁이었다. 박형,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에요. 정여사는 막걸리를 따라 박 영감에게 건넸다. 저도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은 여생을 박형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어요. 정 여사의 단호한 말에 박 영감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정 여사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고마워요, 정 여사. 나도 정 여사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은 막걸리 잔을 마주하며 옥수수 부침개를 나누어 먹었다. 자식들이 준 상처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정 여사의 따뜻한 손이 그 상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두 사람은 창밖으로 흐르는 달빛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약속했다. 자식들의 반대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 여사의 집을 나서는 박 영감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한결 가볍고 따뜻했다. 시린 가을달도 그녀와 함께 마신 막걸리의 온기 덕분에 부드럽게 느껴졌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정 여사의 단호한 말은 박 영감의 마음에 단단한 둑을 쌓아주었다. 하지만 그 둑은 제 집 대문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형님, 진짜 아버지가 저러다 땅이라도 정 여사한테 홀라당 넘겨주면 어떡해? 대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박 영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숨이 턱 멈추는 듯했다. 그러게 말이야. 저 할망구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꼬시는 의도가 빤하잖아. 시골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데. 큰아들의 싸늘한 대꾸가 이어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아버지 노망 든 거 동네 방네 소문 내서라도 정 여사랑 떼어놔야지. 안 그래? 둘째 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박 영감은 대문 앞에 멈춰 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자식들이 퍼부어대던 노망이니 주책이니 하던 말들이 모두 그들의 욕심을 가리기 위한 가식적인 가면이었다니. 그들이 걱정했던 건 아버지의 노년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물려받을 시골 땅뿐이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에게 여든의 아버지는 그저 땅을 지키는 주인 없는 땅지기일 뿐이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노망이라는 자식들의 말에 상처받았던 그 참담했던 마음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썩을 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박 영감은 꾹 참았다. 소리쳐봤자 그들의 욕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또 어떤 얄팍한 꼼수로 정 여사를 모함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박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 들은 척 대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큰아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박 영감은 그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워 차마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박 영감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하며 텅 빈 방으로 들어갔다. 자식들은 저들끼리 수군대며 방으로 흩어졌지만 박 영감의 귀에는 여전히 그들의 욕심 가득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박 영감의 마음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자식들의 무심함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선 그들의 얄팍한 욕심에 대한 배신감은 그의 호젓한 삶을 더욱 시리게 만들고 있었다. 자식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털어버렸다. 내 인생이다. 내 뼈마디 굵어지도록 일궈온 땅이고 내 80해 세월이다. 누구 허락을 받는단 말이냐. 박 영감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꺼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정갈하게 머리를 빗었다. 30년 전 할머니를 보낼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으니 어깨가 조금 남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그는 곧장 정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정 여사는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고르다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박형, 이 아침에 웬 양복을 다 입으시고. 박 영감은 정 여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평생 투박한 일만 해온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정 여사, 나랑 읍내 좀 나갑시다. 자식놈들 눈치 보느라 늦었소. 우리 남남으로 수군거림 받지 말고 정식으로 서류 떼서 부부로 삽시다. 내 남은 생 온전히 당신이랑만 웃고 살고 싶소. 정 여사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박 영감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읍내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라는 낯선 종이를 마주했을 때 박 영감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성명 박석천, 배우자 정순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영감은 자식들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나 혼인신고했다. 이 땅은 이제 내 아내 정순자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 거라. 나는 내 인생 살련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의 마당에는 다시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진동했다. 회관 식구들이 소식을 듣고 막걸리를 들고 몰려왔다. 어이구 박형, 아니
이제 박서방인가? 허허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자식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박 영감은 조용히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그리고 정 여사가 건네는 막걸리 사발을 마주 잡았다. 임자, 오늘 부침개가 유독 달구려. 시린 달빛은 이제 없었다. 창밖의 달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은은하고 따스한 노란빛으로 온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80세 박 영감의 진짜 호젓하고 당당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박 영감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